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법무부가 내놓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립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네이버가 진경준 전 검사장 등 법조인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조너선 스펜스의 천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새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정도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까지 의원직을 상실당할 형을 선고받은 최명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한 지난 대선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청을 부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속한 국민의당이 추경 당시 소방관 충원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안 대표는 강릉 성난정 화재 진압 도중 숨진 두 소방관을 추모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고 5년이 지났지요. 5년 전 대선에 나올 때 자신의 캠프 이름을 진심 캠프라고 했습니다. 안 대표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진심 아닐까요?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주요 뉴스 짚어드립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도받았다. 이런 증거가 담긴 군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했는데요. 문건의 표지에는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인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에 깊숙이 개입한 물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그들 가족이 저지를 수 있는 권력형 범죄를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와 검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기소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검찰의 기소 독점권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고 박용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이자 살인사건 피해자인데요. 2011년 벌어졌던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이죠. 그런데 최근 고 박용철 씨 유족이 진범을 찾아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 접수 3일 만에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 연예계 블랙리스트,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는데요. 문성근 씨가 어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최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MB 블랙리스트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에 따라 문성근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아침에는 방송인 김미아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명문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는 절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 노출의 위험이 높아 실제로도 진상규명 단계에서 신분이 노출되면서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들이 있죠. 익명제보 인정만으로도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지금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익을 위한 활동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네, 항상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지는 않았던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곳을 새로 만들었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검찰을 하나 더 만든 셈이에요. 오, 그래요. 우리 김프로 보기엔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입니까? 글쎄요, 제가 오늘은 이제 뉴스 나온 것만 봐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거여서 네. 지금은 점수를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예. 그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잘 쓰이면 정말 좋은데 잘못 악용될 경우에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왜냐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고 예. 지금 구성원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식을 가진 언론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저희가 지난 10년 엉망이 됐던 이 시기를 지났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말 최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권력이 정의로운 검찰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오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완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검찰보다 더 막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하고 있는 거 다 뺏어갈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수사하는 거 다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예. 뭐 하여튼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건 엄청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직 제가 면밀히 살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제가 섣불리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공수처가 어떤 거고 공수처안이 어떤 취지로 나온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검사를 기소하려면 동료 검사가 해야 하는데 이래서야 과연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검사 같은 고위 공무원을 수사하는 그런 주체로서 별도의 기구를 두자. 그것이 바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 전에 검찰과 법원과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금 근대적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민주주의도 이제 그때 태동을 했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직접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판결도 다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전횡을 막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도 불러다가 얼마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사형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서 생겨난 게 사람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거나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넘기는 권한은 검찰한테 주고 검찰이 그렇게 넘겨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판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굳어져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 법이 발생해가지고 쭉 있던 체계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일본의 체계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쭉 지금의 사법 틀을 갖췄기 때문에 예. 대륙법의 체계 근간을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만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수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넘기는 거는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휘를 경찰이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 비리가 지금껏 쭉 있었잖아요. 예. 예전에 스폰서 검사, 뭐 그랜저 검사, 벤치어 검사, 뭐 하여튼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검사들의 비리가 있을 때 이거를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수사를 하기도 좀 그렇고 자기 식구들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경찰이 이거를 알아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쳐도 수사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영장을 어떻게 쳐야 되고 어디를 조사해야 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고 이런 사항을 사실 마음만 먹고 달려들면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나 검찰 조직을 수사하는 것, 또 검찰 조직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혹은 돈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수사를 해준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는데 그 갑론을박이 가장 첨예하게 붙었던 게 수사권 조정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경찰도 좀 가질게요. 예. 라고 해서 수사권을 좀 더 달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참 진행돼 왔던 건데 요거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경찰들이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막 전횡을 저지르고 일제 치하에서 순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이승만 정권 들어서면서 경찰이 돼가지고 활동을 막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전횡을 휘두르니까 이걸 좀 제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찰이 모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괴물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검찰 조직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경찰로 분배할 것이냐, 다시 돌릴 것이냐, 이거를 놓고 이제 수사권을 조정하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계속 싸웠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한사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거를 어느 쪽에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아예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가능하다. 새로 시스템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전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귀등으로 듣고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을 자기들이 쥐고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검찰 조직을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원하는 수사를 막 시킬 수 있으려면 검찰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줘야 될 텐데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거는 검찰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검찰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경찰 조직을 컨트롤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꽉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통치 수단으로 쓰기 쉬워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안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공수처라는 걸로 이제 드러났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특별감찰관, 특검이라는 이름인데 지금의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처벌해주세요 하고 법원에다가 넘기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이름을 뭐 특검으로 하는 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어쨌든 지금 검사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에 생기는 그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검찰 출신은 절반 정도만 받고 절반 정도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검찰 조직이 하나 새로 출발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검찰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 생기는 검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여기는 정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즉 정권과 어떤 관계죠? 이것도 이제 양날의 검인데요. 설계를 매우 빡빡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니까 공수처에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수처 장은 이제 3년 단임제로 연임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추천위원회가 생겨가지고 2명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공수처에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제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같은데, 공수처장은 3년만 할 수 있고, 공수처의 검사는 임기가 6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제 연임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내용이다. 공수처에서는 주로 이제 고위공직자 뭐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검사라든지 뭐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가 딱 드러나는 게 포착이 되면 이거는 그냥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공수처가 가장 먼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어설픈 혐의를 가지고 뭔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수처가 그냥 다른 데 수사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막 기획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얘기하자면. 근데 이 정부하에서는 그런 공작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할 수 없는 정부라고 뭐 지금 뭐 봐야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기는 할 텐데, 만약에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을 정해놓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제2의 검찰을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건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약간 비대칭적으로 검찰에게 권한이 많이 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조국 민정수석이 맨 처음 청와대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하는 얘기가 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권한을 경찰에도 떼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또 생기는 다른 조직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검찰의 힘이나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와간 경찰 역시 만만치 않게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자아냈던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너희들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민심이 또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항상 공수처, 고비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당을 비롯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옥상옥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늘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또다시 그런 논리들이 별로 먹히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제가 제기했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 그래, 이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이걸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힘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이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려면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정부의 원한대로 법무부가 제시한 대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옛날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녹록지는 않을 테니까 상당 부분 검찰 조직의 힘을 뺄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특검이 불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사건을 생각하면 고비처를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제대로 된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나 고비처가 특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공수처를 틀어주고 만약에 자기 맘대로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검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어떠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고요. 남겨놔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괴를 같이 하거든요. 얼마든지 이용을 하려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건물과 여러 가지를 돌리면서 운영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억지 수사를 하거나 내지는 의혹에 앞서가지고 없는 혐의도 만들어내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만이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성숙할수록 그런 범죄의 퍼센티지는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조직을 갖추면 또 조직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거를 어떻게 틀어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정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는 이런 원칙만 바로 선다면은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사라질 텐데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회 분위기 이것에 검찰이 많은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맡고 있는 이 수사가 진실을 향해 성큼 다가선 그런 성과를 내는 수사여야 한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촌 피살 사건 알지? 재수사 들어갈 모양이야. 오촌 살해 사건? 그게 뭐야? 북한산에서 하나는 잔혹하게 칼에 맞아 숨지고 다른 하나는 목을 매 숨지고 그 사건 기억 안 나? 아, 그거 라면 먹다 죽은 사건이지? 아니지. 그러면은 빨간 마티즈에서 죽은 사건인가? 허허, 전혀 관련이 없지. 그러면은 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된 사건인가? 그거는 MB 거지. 왜 남의 사건에 관심을 갖나? 아이 씨발. 야, 다 내가 했다고 그래. 응? 이 씹새끼들. 어차피 안 했다고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야. 박씨, 그 진실 앞에 겸손해야지. 언제까지 진실 위에 군림하려고 들어? 진실 앞에 겸손. 야, 너 술 덜 깼냐? 사실 그 속이 좀 안 좋아. 그럴 때는 술친구미지. 전날이 아니라 전전날, 아니 전전전날에도 안 마신 듯한 효과. 그게 바로 술친구미야. 재구매율 30%. 정말 탁월하지. 그 군뱅이로 만들었다는 술친굼?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하고 1599-9067, 1599-9067로 연락하면 된다고. 박씨, 근데 박씨는 술친구가 있나? 나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박씨 당신 친구가 군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군뱅이라야 대화가. 이 씹새끼가 지랄이야, 이 씨발놈이. 박씨, 그 박용철 사건을 재수사하면 유경재단 강탈 사건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최태민 재산 슈킹 사건까지 줄줄이 엮이고, 그렇게 될 경우 최순실이 움켜쥔 당신의 은닉 재산까지 다 파헤쳐야 하지 않을까? 순시지를 턴다고? 한번 털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응? 너는 죽을 때까지 북한산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응? 그리고 네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 씨발, 북한산 행동대원들, 걔네들이 나를 먼저 찾아올까? 경찰서에 먼저 출두할까? 박씨, 이젠 좀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당신이 망친 보수정당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까 이제는 잊어줘. 그리고 떠나주고.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문제나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박씨, 공수처가 뭐의 약자인지 아나? 알지. 1번 공비척결수사처, 2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3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4번 공수부대 교육처, 5번 뉴스공장 고기수육 처묵처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최장수 앵커로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엄기영 씨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 김용민 PD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김용민 PD의 사인이 담긴 책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구 만 박스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과 바디로직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리티의 정부님. 엄기영 씨는 나름의 좋은 기자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MBC 사장에서 퇴진한 이후 보여준 모습에서는 실망감을 느꼈네요. 경청과 반영님. 요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행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고 온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오늘은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가 없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쇼인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의 침대.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온갖 갑질들이
또 특혜들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그렇고요. 또 네이버도 진경준 전 검사장 또 부장판사의 자녀도 이렇게 특별하게 인턴으로 발탁하고 어떻게 뭐 전 직장인데 네이버 이야기 쉽게 나오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2주 연속으로 네이버 이야기를 다루게 됐는데요. 주말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보통 제가 특정 기업 이야기를 2주 연속으로 다루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기업이 쓰레기 같다는 뜻입니다. 보통 예. 롯데나 삼성, 뭐 현대차, SK 이런 애들이 이제 소재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그런 쓰레기들하고는 달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재벌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재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이유는 그 기업들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재벌들이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벤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이유는 재벌들이 너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은 유한양행 이 하나 정도 외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만큼 좋은 기업의 풀이 매우 부족한 나라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2주 연속으로 네이버를 다루는 이유는 네이버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또라이 재벌처럼 나쁜 회사여서는 아니에요. 마침 공교롭게도 뉴스거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고민을 좀 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뉴스는 다뤄야 할 가치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재벌처럼 지독하게 나쁜 놈이어서 갑자기 다루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요. 2심에서 지금 뇌물죄로 징역 7년 선고받고 수감 중이죠. 그런데 이 진경준이 현직 검사 시절 때 진경준한테 고등학생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이버에 고등학생 딸을 인턴으로 보내면서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한겨레 표현으로는 소위 황제 인턴 과외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딸이 사립고등학교에 당시 다니고 있었는데 고3이었는데요. 논문을 써야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이 네이버 쪽에 딸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사내 전문가가 과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진경준하고 네이버의 법무담당 이사 사이에 오간 이메일 사본을 입수했는데 이 메일을 보면 진경준이 보낸 메일 제목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라는 제목이었고 메일 내용은 우리 딸이 지금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딸 인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4시간 정도 열흘을 직접 설명 듣고 자료를 검토해야 원하는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점검해보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진경준 딸이 쓰는 논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딸을 네이버 인턴으로 이미 보냈고요. 이까지는 이미 양측이 다 짜웅을 해서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문 쓰는 걸 도와달라고 보냈는데 네이버가 잘 안 가르쳐준 모양이죠. 자기 딸 논문 쓰는 거를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왔는데 누가 회사에서 그 신경을 막 이렇게 세세히 쓰겠어요. 인턴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경준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배운 게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경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고 요 메일을 보낸 바로 다음 달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라는 이야기죠. 메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진경준 왈. 형식적인 인턴 확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3일 정도 아이를 붙잡고 내용을 강의 내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전 또는 오후에 2-3시간 정도 직접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이 바쁘시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직원이라도 배치시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법무팀 보고 자기 고등학생 딸을 매일 2-3시간씩 과외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뻔뻔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그 네이버 법무 담당 이사의 답신은 이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에는 논문 관련 내용에 포커스해서 설명드리고 과제를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공량이 바쁘시다고 하시니 진경준 딸이 바쁘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 월, 화, 수요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2시간여 정도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김용민이 딸도 그렇게 대접해 줄까요? 무슨 망신을 당하시려고요. 제가 요 원고를 준비하면서 사실 원고 내용에 넣지는 않았는데 네이버 검색의 이야기를 처음 할까 하다가 이제 빼면서 김용민 PD님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네이버는 검색을 직접 자기들이 오려서 만들어냅니다. 자동적으로 검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용민 검색하면 위에 쭉 나오다 중간쯤에 뭐 나오냐면 지식인에 네이버가 선정한 김용민 검색어 지식인 파트는 김용민은 왜 막말을 뭐 그렇게 하나요? 뭐 이런 게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은 네이버에 그런 메일 보내시면 10초도 안 돼서 거절당하십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족같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런 메일을 보내셔서 아드님 보내신다고 하면 거절당하실 건 확실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요. 역시 진경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 취재팀이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네이버 홍보팀에 기사를 내기 전에 문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진경준 씨로부터 김상원 전 대표에게 인턴십 요청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법무 쪽 담당 직원이 몇 번 설명해 준 게 전부다. 인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를 준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실상 부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김상헌 전 대표라는 사람 이름이요. 이분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김상헌이라는 사람을요. 아무튼 네이버는 황제 과외는 고사하고 인턴을 제공한 적도 없다라는 게 네이버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뉴스원에서 다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13일 일인데요. 2015년에 서울 고법부장판사 유모 판사 아들이 공식적인 인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이 돼서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게 보도 요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모 판사가요. 다시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김상헌 대표와 잘 알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지인의 상가에서 만나서 아들 인턴 채용을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아들이 미국 유학생 신분이었대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국내로 들어와서 2015년 7월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합니다. 경영지원실 소속 인턴으로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또 근무는 안 했다고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빠 백으로 네이버 인턴 경력을 하나 달았다는 건데요.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이 네이버 인턴십 프로그램이 공개 채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류 전형 면접을 통과를 해야 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요, 네이버에서 일했다. 이게 얼마나 큰 스펙입니까? 그렇죠. 사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엄청난 스펙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2013년에 네이버가 무려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공개 채용을 했는데 수백 명이 몰려와서 이 중에 서너 명만 최종 선발이 됐대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판사 아들은 인턴으로 채용이 되는데 네이버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아빠 청탁으로 치열한 경쟁 없이 네이버에서 이제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게 보도의 요지예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니까 애초에 인턴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반론을 했던 네이버가 태도를 바꿔서요. 이 뉴스원 보도가 나온 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쪽 해명은 판사 출신이었던 김상헌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일 뿐이며 회사 차원의 개입은 당연히 없었고 이해진 창업자도 이에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네이버 블로그에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고 해서 이걸 한참 찾았어요. 도대체 이 사과문이 어디에 있는지. 네이버 공식 블로그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니까 안 나옵니다. 자기 회사 공식 블로그가 검색에도 안 나오게 해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사과문 하나 보려고 한 10분 넘게 뒤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곳이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블로그인데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게 사과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이게 기성 언론들 하는 행태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빨리 사실을 확인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한겨레 취재 당시에는 인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저 구석탱이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성 언론들은 보도를 아무렇게나 막 내깔겨 쓴 다음에 정정 보도를 할 때가 되면 저기 구석탱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바로 잡습니다. 요거 한마디 하고 퉁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이버가 컨텐츠 하나를 대문 잘 보이는 곳에 걸면요. 클릭수 100만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이버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려고 했고 유저들에게 그 사과를 보여드리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짐하려고 쓴 글이라면 잘 보이는데 걸어야죠. 잘 보이는데요. 그런데 검색으로도 안 나오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곳에 걸어놓으니 이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실제 그 블로그 사과문에 가보면 댓글이 21개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웬만한 뉴스창 대문에 제대로 걸리면 네이버 댓글 1000개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구석에 처박아 놓으니까 아무도 못 읽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나 사과문 분명히 썼어? 내 잘못 아니야? 뭐 이러는 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우선요. 둘째, 이제 오늘의 주제인 김상원 전 대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우선 이 김상원 대표가 지금 많이 알려진 건 진경준 씨하고 인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경준하고 네이버 대표하고 얽혀 있다는 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이 김상원이라는 건 잘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알려진 대로 김상원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엄청나게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때 뭐 자기는 빌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김상원 대표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았어요. 그런데 김상원 대표 해명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주식을 산 건데 다만 주식을 살 때 그 돈을 넥슨으로부터 빌렸을 뿐이다. 나중엔 다 갚았다. 이게 김상원 대표의 해명이에요. 그리고 뭐 시민단체는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 넥슨이라는 회사 비상장 회사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넥슨이 특별히 허용을 해준 사람들한테만 파는 주식인 겁니다. 그런데 김상원 대표가 그 회사 주식을 어떻게 행운을 얻어서 샀다는 건데 주식을 사면은 돈을 빌려도 딴 데에서 빌려야지 또 하필이면 그 돈을 넥슨한테 빌려서 샀다는 건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진경준, 김상원 두 사람이 동시에 2005년에 넥슨 비상장 주식을 1만 주를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샀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사람이 낸 돈이 4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진경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걸 팔아서 120억 원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4억 원 내고 10년 만에 120원을 만드는 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 돈 벌기 쉬운 회사입니다. 그것도 그 회사가 돈을 빌려줘서 120억 원을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상원 대표 해명은요. 근데 아무튼 김상원 대표 이야기는 나는 빌린 돈 다 갚았고 내가 120억 넘게 번 건 내가 투자를 잘한 내 네트워크 덕분이지 니들은 뭐 알 바 아니다 뭐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 대표는 검찰 조사도 받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걸 들으셨던 분들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뭔가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진경준하고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냈다는 뉴스도 있고요. 실제로 김상원 씨 프로필을 보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LG 법무팀 부사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법률가예요. 재벌그룹에 들어가서 법무팀 최고 책임자로 승승장구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 봄에 네이버에 고문으로 와요. 이때 제가 네이버에 막 입사했을 때인데 제가 경제부 기자 출신이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잘 나가던 4대 재벌 LG 법무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물론 네이버가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기업에 와서 고문을 맡는다고? 뭐 이게 뭔 일이래?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아니 네이버에서 일단 저 정도의 거물급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또 뭐며 고문이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 저 4대 그룹 LG의 법무 최고 책임자가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에 와서 고문을 수락하는 건 또 뭐냐.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대개 이런 경우는 직전 직장에서 뭔 큰 흠이 있었거나 혹은 뭐 피치 못할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나와서. 아니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경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고문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 팀장 때 서비스 팀장들하고 회식을 한번 했는데 이 김상원 대표가 이제 고문 당시에 왔는데요. 제가 참 놀랐던 건 너무 기세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예, 고문 측보는 위풍담당함이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 팀장들한테 저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저분 뭐 하는 분이세요? 고문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 팀장들의 이야기는
차기 사장 내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상원 씨는 고문을 2년 정도 하다가 2009년에 네이버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LG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는 확실히 대표 자리를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네이버의 고문으로 왔고 실제로 2009년에 네이버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죠. 무려 8년 동안 장수를 한 네이버 대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당시에도 궁금했고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도대체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무슨 이유로요? 전형적인 법률 전문가를 대표로 영입했을까요?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회사에 법적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스카우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 기업들도 재벌들도 법률 전문가를 최고 경영자로 앉히는 일은 잘 없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을 법무팀장, 법무팀 사장 이런 직함을 주면서 최고위층 대접을 해주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갑자기 회사 전체 경영을 지휘하는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주는 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일반 제조업도 아니고 유저들의 변화에 진짜 눈 터지는 속도로 대응해야 되는 인터넷 모바일 기업이요.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를 하다가 다른 일도 해보고 경영에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분 프로필을 보면 인생 내내 법률가였어요. 기업 경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네이버 대표로 앉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또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2007년 3월인가 4월에 김상원 고문이 네이버 고문으로 입사를 하는데요. 대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수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거의 정서상 확실했을 때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2009년 4월에 김상원 대표가 대표에 오릅니다. 그리고 8년을 대표이사를 맡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진경준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올해 3월 촛불혁명으로 진보 쪽으로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해졌을 때 김상원 대표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로운 건지 우연인지 사실은 뭔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률가 김상원은 보수 정부 8년 동안 네이버를 이끌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기가 그렇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 기업에서 인터넷은 고사하고 제조업 경영 기업 경험도 없는 법률가를 보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표로 앉혔습니다. 이 김상원 씨가 검색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컨텐츠가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모바일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표가 된 건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대외용, 법조 혹은 권력과의 유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앉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게 제 추정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평생 법한 사람을 보수정부 출범 이후에 인터넷 기업 대표로 앉히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점은 벤처 정신을 많이 잃었다.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보겠습니다. 진경준 딸같이 법률가들 자식을 황제처럼 모셔서 과외를 해줬다 이랬다는 건데요. 지금 네이버는 그게 김상원 씨 개인의 인연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네이버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초기 창단 멤버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사장 자리 노리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각자들의 파워가 다 고유의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김상원 씨가 대표가 됐다고 해서 밑에 임원들이 특히 오래 있었던 임원들이 대표한테 절절 맬 것 같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원들이 절절 매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김상원 씨가 아니고 이혜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상원 씨가 개인적인 일탈로 야, 이 진경준 내가 잘 알거든? 이 사람 딸 법무팀에서 이 황제 과외 좀 시켜줘. 이랬다면은 회사에서 소문 바로 납니다. 바로 나면은요. 김상원 대표의 자리를 노리는 임원들이 절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쪼로로 이혜진 씨한테 쫓아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김상원 씨는 바로 날아갑니다. 그걸 김상원 씨가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유추를 해야 되냐면 김상원 씨가 법조계 인사들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김상원 씨의 라이벌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못 삼는 일이었다는 거죠. 즉 이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 추정은 원래 김상원 씨를 대표로 앉힌 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회사 내에서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고 그게 공격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즉 네이버는 법조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권력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넷과도 인연이 없는 김상원 씨를 대표로 앉혔고
김상현 씨는 자연스럽게 대놓고 대담무쌍하게 회사 법무팀에 자기가 아는 진경준 딸을 보내서 황제 과외를 시키라는 지시를 태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추정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벤처 정신을 잃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법률가 출신을 대표로 8년간 앉히고 자연스럽게 법조인들 자녀들을 과외까지 시켜주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 했을까요? 특히 보수 정부 들어와서요. 이건 그만큼 네이버가 권력에 취약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눈치를 무지하게 많이 보는 기업이 됐어요, 이제는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제대로 일어나면 네이버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기업입니다. 우선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너무 높아요. 이건 독과점거래법에 걸립니다. 지금은 안 걸린 상태지만 만약에 사회가 합의를 봐서 야, 법에 따라서 네이버 검색 시장의 70%가 넘는데 독과점금지법 적용하자 이러면 규제가 산더미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둘째, 네이버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콘텐츠를 사들여서 그걸 자기들의 권한으로 배열을 해요. 편집을 합니다, 네이버는요. 그러니까 김용민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뭐뭐뭐를 내보낼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검색팀에서 김용민 검색어에 따른 콘텐츠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수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편집을 하고 콘텐츠를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예가 돼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요. 네이버는 상당한 공경에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편집을 하고 뉴스도 편집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론사로서요. 이거 얼마든지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수년째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권력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짐작이지만 네이버가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지금 바로 이런 이유들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 네이버는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점점 권력에 취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봤으면 부천지검장 딸이 과외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요구를 거절 못하고 절절 맺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혀져서 그렇지. 지금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예, 솔직하게요. 그렇다면 진경준 딸 과외한 거 말고 다른 권력과의 유착은 안 밝혀진 사실은 없나요? 이 질문을 저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장 딸한테도 이렇게 절절 매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가 창조경제센터 한다고 지랄을 하니까 네이버가 강원도에 창조혁신센터를 만들었어요. 다른 곳은 다 재벌들인데 네이버가 유일하게 인터넷 기업 중에 강원도에 이 창조혁신센터를 만드는 걸 주도를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넣었으니까 네이버가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많은 게 궁금해졌어요. 툭 터놓고 물어보면 보수정권 9년 동안 이놈의 보수정권이라는 곳은 국정원을 동원해서 시발단이라는 걸 운영했던 상또라이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검사 딸한테도 절절 매는 곳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맘만 먹으면 규제를 걸 게 너무나 많았던 네이버가 대표는 하필이면 법률가 출신이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진짜 알려진 대로 판사 2명 자녀한테만 설설 기었나요? 시발단을 운영할 정도로 또라이였던 두 정부로부터 다른 압력은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압력이 있었다면 그걸 당당하게 거절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마타도어를 퍼뜨려서 네이버를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에 악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고작 검사한테도 절절 매는 기업을 보수 정권이 가만 놔뒀을까요? 제가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네이버는요. 국내 뉴스의 대부분이 소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포털이 만약에 권력에 취약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검사한테도 절절 맸다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강원랜드나 카이의 채용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뉴스를 소비하는 이 포털에서 권력에 굴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까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한시바삐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뉴스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포털 회사에서 검사 판사 한두 명한테 이렇게 절절맸다는 소식이 그래서 정말 슬퍼요. 그리고 네이버가 사과문이랍시고 보지도 않는 것에 걸어놓은 것도 전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계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뉴스를 소비하는 이 네이버가 권력에 좌우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의 진경준 딸 황제가의 사건을 한번 다양한 각도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모르죠. 뭐 네이버가 큰 기업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집단으로 본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전혀 확인을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어쨌든 네이버는 만약에 지금 있는 여러 제도로만 걸면 네이버의 사업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정부하고 관계를 좀 잘 유지를 하고 싶었던 생각은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보수 정부 때에 있었던 이에 비해서 진보 정부 때는 네이버나 포털 같은 곳을 건드리지 않았던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준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의 총수 지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다면은 포털의 검색어 순위 조작 이거는 뭐 일도 아니겠네요?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검사 하나한테 이렇게 절절맨다면은요. 시발단을 운영하는 정부가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검색어 때문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었을 거라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이 보수 정부 했던 짓을 보면은요. 예. 그렇다면 네이버가 거절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검사 딸한테도 이렇게 절절매는데 거절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이제는 없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검색어 순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네이버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철저한 영업 비밀이라고 사내에서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로직을 사내에서도 공개를 안 해서 예. 비밀에 쌓여진 순위 구조죠.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또 공권력이 진상을 파헤치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구상을 밝힌 건데요.
지난 일요일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가스관 사업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할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보도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받았으며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물론 한겨레와 한국일보 그리고 KBS와 SBS 같은 공영방송도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지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Asked him how Rocket Man is doing. Longest line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런 글을 트위터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이 문장을 오역한 것입니다. Long gas line forming이라는 문구는 긴 가스라인, 즉 가스관 사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스관은 보통 가스 파이프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Long gas line forming은 1970년대 오일쇼 끝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기름을 구하기 위해 주유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이 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켓맨 김정은은 좀 어떠냐고 물었지 북한 석유 사정이 별로 안 좋다고 하네. 참 안 됐군.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딱하다.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또한 오역으로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외국과의 관계가 꼬일 수 있는 지점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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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영화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지방 곳곳에 안개가 강하게 끼겠습니다. 또한 중서부와 호남지방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에는 중서부 지방부터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영남지방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되지만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을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매우 불편해할 여행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비춰 보는 데서 일정 정도 기특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중국의 속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주위에는 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긴장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비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글쎄요. 천안문 사태를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버릴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천안문은 그 천안문이긴 한데요. 예. 천안문 사태를 다룬 게 아니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사를 연구한 학자죠. 미국의 중국사 학계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인데 조나선 스펜스가 쓴 천안문이라는 19세기 말부터 1978년 9년까지 약 100년 동안의 중국의 지성사를 다룬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책 제목만 보고 천안문 사태 1989년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넘겨짚었네요. 네,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제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혁명의 세기를 헤쳐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1894, 95년의 청일전쟁, 그 이전에 물론 그 아편전쟁이 있었죠. 1940년대.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제 등소평의 개혁 개방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그 역사를 조나선 스펜스는 문학의 지성들을 하나의 좌표로 삼아서 촘촘하게 정말 멋지게 써놨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김 PD에게 한번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김 PD는 전자였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맛있는 걸 남줍니까? 좋은 책을 보면 저는 그래요. 좋은 책을 보면은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책은 중국사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이기도 하면서 역사서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역사책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다룬 시기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을 구성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 중국에 관한 역사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조나선 스펜스의 천안문은 중국 근대사를 다루는 가장 뛰어난 역사서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나선 스펜스는 이 천안문 말고도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 중국을 찾아서라는 2권짜리도 볼륨에 못지않게 깊이를 갖추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반역의 책, 모지서의 지배자 어쩌뚱 등등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조나선 스펜서를
안내 길라잡이 삼아서 중국을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펜스의 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 책을 번역한 정영무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스펜스는 역사를 어렵게 쓰지 않고 문학과 결합시켜 촘촘히 술을 놓듯이 풀어낸다.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3차원의 그래픽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역사책보다 더욱 치밀하고 소설책보다 더욱 감동적이다. 이것이 천안문을 중국과 현대 100년이란 시공을 뛰어넘어 빼어나면서도 보편적 인문 교양 서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요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칭찬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마디 군말이 없습니다. 정말 읽으시면은 감동을 하실 겁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전면에 루신하고 딩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신과 중국 근대의 대표는 여성 작가 딩링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뒤로 강유웨이와 양치차오 그리고 추우진 등이 뒤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문학자들과 사상가들,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근대사 100년을 촘촘하게 술 놓듯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디를 펼쳐도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혁명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싸움이 필요하죠. 기득권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두 손 들고 물러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외세의 압력과 그 군벌들의 할거 등등을 통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국내에서도 싸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들을 마주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 중에 쩌우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1902년 3년 요 무렵에 쓴 유명한 혁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혁명군인데요. 청나라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쇠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외치는 선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혁명은 숭고하다. 그리고 장엄하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만리장성 끝까지 쿤룬 산맥 꼭대기까지 양쯔강 전역과 황허의 발원지까지 쫓아갈 수 있다. 혁명을 위해 나는 독립의 깃발을 꽂고 자유의 종을 울린다. 동포들을 향해 울부짖음에 내 목소리는 하늘과 땅에 메아리치고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진다. 들어라. 오늘날 우리 중국은 혁명을 해야 한다. 만주 왕조의 굴레를 벗어던지려면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중국이 독립하려면, 중국이 지구상의 강대국이 되려면, 20세기의 새로운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중국이 세계의 대국이 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오늘날 우리 중국은 혁명을 해야 한다. 아, 혁명이요. 동포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누구 없는가. 혁명을 소리 높이 외치고 혁명의 열매를 맺게 할 자가. 동포요. 혁명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라. 오늘 나는 혁명의 메시지가 방방곡곡에 퍼지도록 목청껏 외치노라. 혁명은 보편적인 진화의 법칙이다. 혁명은 세계의 보편적 원리다. 혁명은 과도기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기로를 가르는 투쟁의 정수다. 혁명은 하늘에 복종하고 인간의 바람에 응답한다. 혁명은 부정을 몰아내고 선을 창조한다. 혁명은 미개에서 문명으로의 전진이다. 혁명은 노예를 주인으로 바꾼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힘찬 혁명선언입니다. 혁명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혁명선언이었습니다. 예. 이게 20세기 초반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중국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했다면 그 좌표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속적으로 환기하면서 중국은 100여 년에 걸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혁명과 반동의 세월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혁명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국의 인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에 젖었던 치추바이 같은 지식인들의 고통스러운 내면들을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 혁명하면은 뭐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혁명만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내면적으로 이 사상적, 지성적 혁명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혁명은 민족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혁명이었으며 과학적이고 낭만적인 혁명이었으며 때로는 여성 해방의 혁명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일상의 여러 국면에 걸친 어떤 총체적인 혁명을 아우를 수 있어야 비로소 혁명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김 PD가 많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합법적인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단칼에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기득권 세력들, 특히 적폐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예. 저들의 반동이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매개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유포될 겁니다. 예. 그들과 싸워갈 때 하나의 방법이랄까, 하나의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사를 참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근대사, 현대사를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가 나갈 길을 읽는 것도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 대표적으로 60년대, 70년대를 중국 대륙 강타했던 이른바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숙청을 당했고요. 예. 고통 속에서 헤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딩닝이라는 이 책의 실질적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딩닝은 여성을 해방을 위해서 중국 시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언어로 중국의 앞길을 밝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전 참 궁금한 게 말이죠. 사실은 중화사상의 요체가 이제 공자에 대한 숭상 아니었습니까? 일단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자는 거의 뭐 철저하게 배격됐고요.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이 공산주의 정권이 중화사상으로 재결집되는 이런 양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주로 문화대혁명 때 이제 이 공자를 타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죠. 뭐 비림, 비공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또다시 공자 사상이 리바이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중화의 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열강에 의해서 중국이 고통받을 때에는 열강과 대회를 하면서 중국의 독립을 꿈꾸었지만은 중국이 경제적인 힘까지 갖게 되면서 또 다른 제국주의의 야망을 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해요. 예. 그 뒷 배경에 공자를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월 선생이 중국에 관해서 쓴 좋은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을 다시 보고 왜 공자를 리바이벌 하는지 중국이 갈 길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어쩌면은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PD의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행보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신중화 시스템에 한반도가 그대로 휘말려 들지도 모르겠다는 게 제 우려 아닌 우려입니다. 네. 뭐 미국도 중국도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떨 땐 친하고 어떨 땐 거리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밀당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느 한쪽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니 우습게 보이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그게 이 균형추 노릇을 못하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친미주의자들, 이른바 미국 없이 못 사는 유화적인 상태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비극입니다. 한반도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예.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 특히 중일 사이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아야 할 텐데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책을 근대 중국의 100년 혁명의 역사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조나선 스펜스 선생의 천안문을 비롯한 현대 중국을 찾아서까지 중국 근 현대사에 관한 진단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금방 김 PD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 있는 입장까지도 조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가 인정한 중재자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땡깡이나 부리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게 사과할 발언을 왜 했답니까? 이제 공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이 요구한 대로 사과했으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으로 믿습니다.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을 그냥 보내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게 벌어지면 국민의당은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공백 사태. 공백 사태. 태도. 당신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MB 정권 국정원은 댓글을 달라 이렇게 시킬 때 돈이라도 쥐어줬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인준시켜주면 당신은 국민의당에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뒷거래하는 겁니까? 탁현민을 날리면 김희수를 통과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여간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를 시작했네요. 공백 사태에서 태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대통령님 이어 받아주시죠. 그 태도 도둑놈 심보,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군요. 말씀하신 대로 탁현민하고 빠터치려고 이랬었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당 존립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둑놈 심보라고 했습니까? 보이콧! 저를 열받게 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수가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 우리 국민의당이 쥐고 있습니다. 콧노래. 콧노래가 막 나와요.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었어요. 연말에는 아마도 2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래 생각돼요. 그러면은 뭐 캐스팅 보트가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다음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과반의석 차지할 것입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아직도 10%로 나오던데요. 지금 콧노래라고 했습니까? 네, 레드라인. 보수의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저 안철수만이 보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이 사람이 낸 책 보수를 지켜라,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애국 보수가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방법 컨설팅 해준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내 이름도 나옵니까? 하여간 초라해진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는 보수를 지켜라를 많이 사주셔야 하는데 주진우 책만 사고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이라고 했어요. 인연이라고 했어. 무슨 촌년 할 때 인연이 아니라 인연. 내가 이 사회자하고 밥을 같이 먹은 사이예요. 인연으로 치면 내가 더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이혜훈이도 그렇고 남경필이까지 왜 이리 악재가 터질까? 그것이 바로 바른정당에서 자강론인의 모내 떠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안 대표 조심해요. 자꾸 바른정당에 침바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바른정당을
내가 먹을 건데 어떻게 침을 안 발라? 자꾸 까불면 홍 대표님 재미없을 겁니다. 홍준표 재판 빨리 처리하라. 이란 명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역시 캐스팅 보트의 왕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트만 타실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인연의 이연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 만든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13번째입니다. 요새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카메라에 잡히면 과격하다는 이미지로 혹시 그래도 하나 할게요. 사랑으로 할까요? 과격할까봐 지금 말려요. 님을 위한 행진곡하고 타는 목마름도 했는 돌아와야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너가 잡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날이 저절로 넘긴 거리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이걸 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는 어머님의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기사님, 부민동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 나는 당신이 그래 노래 잘하는지 몰랐네. 뭐를? 아까 가톨릭 센터에서 가톨릭 센터 계단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서서 마이크 들고 노래한 사람 당신 아닙니까? 여는 어찌 알고 왔노? 오전에 뉴스에 가톨릭 센터에서 미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 시국 토론회 있다 갑디다. 내가 그걸 듣는데 기분이 쎄하더라고 해. 그래, 바로 사무장님한테 전화해가 물어봤지. 허허, 참네. 진짜 일할 깁니까? 당신 전태일 열사라고 아나? 전태일 열사에? 그래도 나는 가난하다 해도 집에서 고등학교는 보내줬잖아. 그런데 얘 사법고시 됐을 때는 인자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인자는 막 깃발 날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 깃발 날리면서 살만한 나라인가 아닌가 요새 그거를 모르겠다. 아까 말입니다. 당신 가톨릭 센터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데 그 주황색 조끼 입은 사람. 백골단. 예, 백골단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노려봅디더. 그래? 그 백골단 손에 곤봉 들리 있었습니다. 그 곤봉을 보고 그 백골단 눈을 보는데 80년 광주를 찍은 사진이 하나 떠오릅디더. 와, 공수부대가 시민한테 곤봉 휘두르는 사진요. 맞으면 머리가 깨진다 하던 그 곤봉. 그 사진. 저 곤봉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 남편이. 야, 이거 안 맞는다. 와서 휘두르면 맞아야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 법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나라라고 당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의식화를 시키기는 많이도 시켰네. 내가 뜯어말린다고 절대 말 들을 양반 아이고. 그러므 딱 2가지만 부탁합시다. 뭐를? 절대 다치지 말고. 안 다친다. 당신은 우리 아들 둘한테 아버지고 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처자 굶기지 말고. 알았어요, 권양숙 씨. 내 약속 지킬게요. 일단 사무실 들어가가 얼굴 좀 씻고 이 양복으로 갈아입고 의뢰인 5시에 약속했다 했지. 늦지 않게 가이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1982년) 그해 노무현은 또 한 명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다. 변호사 문재인이다. 저는 원래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전문화, 분업화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시 공부를 함께한 인연이 있는 박정규 씨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검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 대신 사법시험 동기 한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노무현 변호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문재인 변호사님, 들어오십시오. 예. 내가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예.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 손을 잡았다. 네, 박정규 검사한테 문 변호사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딱 하나 못 들은 게 있네요. 그럼 뭡니까? 그게? 이래 잘생겼다는 말은 내 못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건물이 좀, 허름하다는 생각. 예? 사무실 위치가 법원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이어서 이 의뢰인들이 잘 찾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뢰인들한테는 사건 잘하는 변호사가 1등 아닙니까? 건물은 2등이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대학 때 데모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적도 되고 구속도 되고 그것 때문에 판사 임용이 안 됐습니다. 판사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천하의 따분한 직업입니다. 우리 문재인 변호사같이 양반 기질인 분들한테는 어울렸을 수도 있을란가? 아닙니다. 그 동네도 출세하려고 하면 줄 잘 서야 되는 거 알지요? 봐줘야 되는 사건은 눈 다 감고 봐줘야 되고요. 그러면 저한테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글쎄요. 사람이 뭐 그리 신중해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면 되지. 깨끗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깨끗한 변호사. 우리 문 변호사가 생각하는 깨끗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예요? 판사, 검사 접대 안 하고, 소개비 안 받는 변호사. 법원이나 검찰 직원, 교도관, 경찰관들이 사건 소개해주면요. 그 사람들한테 한 20%씩 커미션으로 떼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은행이나 기업 법무팀에서도 사건 보내주면 돈 줘야 되고요. 그런 거 안 주고 진짜 깨끗하게 실력으로. 딱 굶어 죽자는 말인데. 예?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나도 커미션 주가면서까지 사건 받아 챙기는 거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사무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돌파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내가 사실 요즘에 생각이 좀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가? 내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아왔다 카모. 앞으로 배워가면서 살아야지요. 다행히 문재인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만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한번 해보입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13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맨으로 이어왔습니다. 팔로워 86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 일요일
만료되지요.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인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반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시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어제 저녁 7시까지 2,569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9%. 네. 거의 모든 시민들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오두리 햇반님, 네, 오두리 햇번이 아니라 오두리 햇반님, 이완배 기자가 작은 숫자의 오류로 MB는 나라까지 말아먹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마이앤트메리님, 온 나라가 MB와 국정원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시끄럽습니다. 김정은을 감시해야 할 국정원에서 연예인을 감시하고 있었으니 김정은이 마음 놓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성이님, 네.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 경영을 달리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공기업이 쌓아둬서 뭐합니까? 위기 관리를 위해서 자금 여력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쓰라고 공기업이 있는 겁니다. 네,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